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과 지금 영화, 책, 역사적 사실 등에서 오늘의 교훈을 얻는 그런 2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그 머나먼 다리에 나온 마켓 가든 작전을 말한다면서요. 참고로 이제 이 머나먼 다리 영화가 제가 아마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본 한나의 영화를 여러 번 본 영화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 청계천까지 가서 이거 저 DVD를 구해가지고 집에 소장하고 있어요. 지금 IPTV가 나오기 전에 이 영화를 어디서 좀 다시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어요. 그 청계천에 가서 뒤졌죠. 있더라고. 25,000원인가 주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진짜 돌려서 봤는데 요즘 뭐 이제 그 영화 채널에 수시로 하더만요. 좀 뭐 전쟁이나 그런 거랑 관련돼 있으면 대표적으로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참 대단한 게 컬러 그래픽, 그러니까 CG에 의한 기술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어붙이기 이런 장난이 디지털 컬러 그래픽이 나오기 전에 영화라가 전쟁 영화라가 거기에 나온 장비나 사람이 전부 다 실제 사람이고 실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로서 아마 전쟁 영화로서 가장 대규모로 동원한 마지막 영화였다.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화의 그 내용은 2차 대전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이 뭡니까 그 상륙 작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장악은 했는데 프랑스 북부 지역을. 근데 이제 독일로 진격 작전이 좀 막혀서 쉽지 않으니까. 네덜란드,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를 거쳐서 라인강으로 직접 가는 그런 상륙로를, 이제 진격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도시들, 뭐 안트워프, 뭐 네메겐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른햄까지 이제 제일 먼 아른햄 주변에 공수부대, 영국의 이제 그 공수부대하고 미국의 백일 공정사단 뭐 이런 부대들을 이제 근데 제일 먼 데는 영국군이 떨어졌죠. 백일 공정사는 중간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영국군 공수부대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리를 장악하고 또 미국 부대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장악하면 이제 이 탱커 부대들이, 이 장갑차 부대들이, 기갑 부대들이 직진해서 순식간에 장악한 다리를 갖다가 돌파해서 이제 독일로 곧장 쳐들어간다.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전이 여러 가지 혼선에 의해서 공수부대는 멀리 떨어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독일군의 반격이 어마어마하게 센 규모로 준비되고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처참하게 패배해서 수천 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포로로 잡힌 대패한 작전이었잖아요. 2차 대전에서 가장 크게 진 작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뭐 요 마켓 가든 작전을 영화한 게 이제 머나먼 다리 1977년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고. 이제 감독은 리처드 아텐보로라는 영화 배우 출신의 영국 감독입니다. 근데 유명한 작품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간디를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아카데미상을 굉장히 휩쓸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뭐 채플린 등 좀 수준 있는 작품을 만드셨을 뿐더러 이제 좀 젊은 분들한테는 아마 그 쥬라기 공원에서 머리 꼬글꼬글하고 동그란 안경 쓴 박사의 그 쥬라기 공원을 기획한 해먼드 박사라는 역할로 이제 연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후에 이제 또 패튼의 또 반격으로 프랑스 전역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노르망디로부터 이제 파리까지만 해도 거리가 꽤 되니까 이제 보급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쓸만한 항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부족한 보급으로 결국은 이전에 했던 작전처럼 이제 주요하게는 이제 그 주요군 사령관이 이제 영국군의 몽고메리, 미군의 브래들리, 그 다음에 패튼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큰 군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 세 군이 모두 한꺼번에 진격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고 이제 영국의 몽고메리와 특히 미국의 패튼이 갈등을 이제 경쟁적인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젠하워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희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결정으로 이제 몽고메리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이제 공수부대 연합 작전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전이 시작된 이제 1944년 9월 경에 들어오면 이제 참 이번에도 뭐 코로나 우한 폐렴 사태에 대처하는 독일을 보면 참 감탄을 참 금할 수가 없는데 뭐 8월까지는 정말 완전히 그 서유럽 전선이 붕괴되는 상황이었는데 단 1주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룬트 슈테트라는 이제 독일 원수, 그다음에 모델 원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독일군을 쫙 재정비를 해서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이제 방어를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이제 몽고메리가 공수부대를 이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입을 하는데 그 최종 목표인 특히 아르넴이라는 네덜란드 도시 아르넴에 이제 그 모델이 2개 기갑사단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공수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공수부대라는 부대들이 정예 병력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그 경보병들, 뭐 소총이나 같은 개인화기나 기껏해야 집차, 뭐 이제 그 박격포 정도 들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탱크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작전에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이 아르넴 전투 장면이 그 프로스트 중령이라고 네네. 영국군 1공수 네네. 사단에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단장은 존 코넬리가 나오고 예. 이 프로스트 중령이 안소니 호킨스죠. 예, 예, 그 유명한 양들의 침묵에. 네네. 그래서 이제 다 실존 인물들이죠. 그 영화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네. 근데 그 전투가 진짜 처참할 만큼 강 네. 북단에 네. 건물을 한 몇 개를 점거해가 이제 갔는데 나머지는 흩어져가 네. 뿔뿔이 서로 전화기도 무전기도 고장나고 네, 통신기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장비들도 차량들도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사단장도 그 들어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겨우 잡힐 뻔하다가 겨우 빠져나오고 그런데 이제 일부 결집된 이 대대 정도가 프로스트 중령 산하 대대가 그 북단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다 녹아내릴 때까지 싸웠잖아요. 네, 영국군이 아마 가장 용감하게 싸운 네, 전투다. 네. 독일군도 감동을 받아서 다 네. 치료해줬다. 네, 네. 부상병들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전투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이제 결함은 뭐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 원수가 이제 독일의 모델 원수가 아흐넨 근처에 이제 2개 기갑사단을 배치를 해놨는데 뭐 영화에서 잘 표현되지만 그러니까 네덜란드 첩보망과 이제 영국의 그 정찰기 사진 촬영으로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몽고메리를 비롯한 영국군 지도부는 지휘부는 이제 그 사실을 막 묵살해 버리고 그냥 패잔병, 노인과 소년들 뿐인 패잔병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뭐 특히 네덜란드 여행을 뭐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또 운하의 나라, 또 다리의 나라, 교량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보다 낮은 지형으로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도로라는 것이 그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뚝을 이제 그 바닷물을 막는 그 뚝이 이렇게 도로처럼 이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게 이제 진경로가 제한되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그러니까 길이 이제 돌출되어 있으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고 그래서 실제로 1940년에 독일군도 이제 그 프랑스를 침공할 때 네덜란드를 함께 침공했는데 로테르담에 이제 독일의 정예 낙하산 병력을 투입했다가 엄청난 희생을 입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 완고한 영국군 지휘부가 이제 다 완고하게 이 사실을 다 거부하고 결국은 이제 2, 3일 만에 이제 신나게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특히 아르넴에 미국의 100일, 82 공수사단 모두 다 피해가 컸지만 특히 그 아르넴에 투입된 영국군 제1공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입된 병력 10,000명 중에 8,000명이 전사상되거나 이제 포로가 되고 2,000명만이 겨우 탈출에 나왔습니다. 그 저는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요. 그 폴란드의 네. 준장을 보고 네. 지네크만이 연기한 준장을 보고 서사보우스키라는 그 사람을 보고 고립된 영국 제1공수사단을 구출하러 가라고 해가 우리를 보고 죽으러 보내고만 하고 가서 또 그것도 흩어져가 대부분 또 이렇게 낙오되거나 죽고 잡히고 이제 일부만 빠져나왔잖아요. 강을 넘어서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패배의 책임을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서야가 그 사람이 평생 이렇게 그 패배의 책임을 안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공으로 기계가 궁핍하게 지내다가 이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사후에지만은 그 아르넴에서 이제 아르넴 시민들이
그래도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소사보우스키 장군이 고생했다고 해서 뭐 동상도 좀 세우고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망인한테 그게 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군 하면 신사라도 비열한 일이 아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하고 좀 일본하고 확실히 비슷한 면이 네, 많아요. 어떻게 그 나라 잃은 사람들이 망명화가 있는데 그 망명 부대를 뻔히 죽는데 정원군을 안 보내주면 욕먹을 거니까 너가 가서 다 죽어서 그냥 해라고 소모품으로 쓰고 그래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너네들 때문에 지금 일이 이래 됐다고 덮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아마 영국이 이제 2차 대전 때 워낙 피해가 크니까 이제 몽고메리 영웅 만들기에 이제 어떤 희생양으로 이제 그 폴란드 소사보우스키 장군이 희생된 걸로 좀 저도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작전 실패는 작전 실패지만 결국은 이제 그 엔트워프 뭐 영어로 엔트워프가 아마 그 한자어로 안트베르펜이죠. 네. 예, 안트베르펜. 거기를 이제 그 큰 이제 라인강 이제 하구에 있는 벨기에에 있는 큰 항구인데 항구인데. 아마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이제 항만시설을 가지고 있는 항구인데 근데 이 문제는 그 항구는 이제 연합군이 장악을 했는데 그 이제 그 하류 쪽인 라인강 하구의 건너편인 얘네 있는 이제 그 라인강 하구 지역은 독일군이 아직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엔트베르펜 항구를 또 보급에 활용하지도 못하는 게 되고 결국 이런 보급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이제 뭐 물론 잘못된 판단이긴 했지만 이제 히틀러의 핵심의 반격 벌지 전투로 전쟁이 더 길어지고 또 한 붙어 볼만하네. 예. 예, 그렇게 된 그게 거죠. 딱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또 미군까지 뭐 미군 이 이후로도 이제 벌지 전투 등으로 연합군이 엄청나게 먼저 희생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연합군의 수복이 못 됐는데 이제 그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특히 아인트호벤이나 나이메겐이라는 시민들이 막 이제 그 연합군을 환영하니까 이제 괘씸하다 해가지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그 나오잖아요. 예. 그 아인트호벤에서 예. 그 환영하는 장면, 예. 백일 공정사단이 예. 진격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합군이 오면 이제 연합군을 도와줄 이제 국민이라 그래서 독일이 고의적으로 보급을 다 끊어버려서 44년 말부터 45년 그 이제 그 연합군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설로는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특히 중년 세대 이상 되는 사람들 그때 하도 굶어가지고 하여튼 집 지하 창고 이런 데에 항상 식료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습관이 됐던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아주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서 이 어떤 그 상대를 경시하다가 결국은 물론 나중에 연합군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아마 그 연합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특히 그 영국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 공수부대가 최정의 병력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정말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이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전쟁 영화 때 캐스는 안 될 일이 몇 개가 있어요. 영화 제작할 때. 네네. 그러니까 제작하는 측이 자기들이 패배한 전투를 영화로 만들면 그쵸. 그건 전쟁 영화 성공했어요. 망한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 거죠. 네. 그래서 망했다 했는데 망하지는 않고 네. 중박은 됐다고. 예, 뭐 네. 아주 근데 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봤던 역대 모든 전쟁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제일 낫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작전 내용이라던가 개별 인물들 네, 거의 대부분을 제가 다 봤는데 이 영화가 제일 낫다는. 정말 그거 참 내용이 알찬 구성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게다가 또 이제 리처드 아텐보로라는 사람이 워낙 유력한 또 영화인이다 보니까 정말 당대의 70년대 말에 그 당대 슈퍼스타들이 정말 총출동하다시피 하지 영화 않습니까? 배우가 너무 많이 세계적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현란한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게 결국 상대를 턱없이 과소평가한 잘못.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밀리면 독일로서 당연히 끝이기 때문에 독일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기갑부대까지 준하한다는 그 첩보도 무시하면서 또 대규모 작전 자체가 어려운 지형도 무시하고 그리고 작전을 감행하다가 이제 아주 그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문재인 뭐 총선을 앞두고서 문재인 코로나 사태가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고 또 경제 위기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뭐 총선은 무조건 승리다.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은 뭐 오늘 현재로도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공천에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일부 유튜버분들이나 뭐 황교안 대표 측 쪽에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그걸 넘어서 갖고 저는 또 하나 심각한 저 불감증에 있다라는 게 계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박영준이 혁신통추위했던 그 박영준이가 계엄론자 본인은 아니라고 어제 대답하지만 그건 계엄론자죠. 그 박영준이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을 또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하다가 이렇게 안 된 친구를 나는 이거는 거의 불감증이라고 봐요. 네. 보수 지지층의 분노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니까 강경 보수층은 이번에 다 떼고 간다. 1%도 안 된다. 과연 1%도 안 될까요? 내가 볼 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황교안은 지금 한성교의 미래한국당한테 지금 비례대표 당했지요. 그다음에 김용호 지금 공천 이상하게 지금 뭐 누가 봐도 강남 공천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척근 데리다가 네. 꼽아놔가지고 네. 사천이죠. 네. 그래서 김용호가 그런 짓거리를 한 부분에 대한 물러났으면 그 공간위는 해체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 그대로 마무리 짓게 하고 일단 김종인을 데리고 온다 안 온다 쓸모없는 소모를 벌리다가 결국은 지가 맞고 그리고 박영준을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끌어들이고 그 이진복이라고 뭐 옛날에 동네 구청장 했을 거예요. 그 사람 또 데려다가 또 선대본부장을 시키고 아예 그냥 전략과 스케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고 문 떼고 가고 있잖아요. 밀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밀고 가는 게 총선에 이 보수 진영의 원론적이고 이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행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밀고 가고 있어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긴다고 무조건 이긴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화 얘기 좀 말씀하셔서 이제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몽고메리가 뭐 전쟁의 승리를 이끈 역할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영국인답게 창의적이기도 임기응변에 가도 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에만 집착하는 인물이었고 사실 이제 몽고메리가 영웅이 된 것은 이제 롬멜가의 이제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이제 승리로 이제 기록된 것인데 뭐 그것도 사실 뭐 이거저거 따져볼 만한 그거는 사실상 독일이 이 북아프리카 전투에 히틀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네. 그 아무리 천하의 명장이라 하더라도 장비도 없고 네.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탱크 모양을 만들어가 빙글빙글 돌리고 했을 정도니까 네. 그 싸움에서 네. 그 롬멜이 전략적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승리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몽고메리가 특히 공세적인 작전에서는 계속 실패를 해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몽고메리 본인과 영국은 막 그 몽고메리가 대단한 명장이다 스스로. 그래서 영화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그 독일의 원수인 룬트스테트가 서부 이제 지역 사령관이 대사에 이제 패튼이 진국해 올 거야. 아이젠하워도 바보는 아니니까. 우리는 몽고메리가 오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딴 거 다 떠나서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 전쟁인데 전쟁에서는 당연히 상대에 대한 또 거친 공격도 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교안도 박형준도 특히 저 박형준 그 양반 얘기할 때마다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뭐 예전부터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뻔질나게 텔레비전 나오고 했을 때 막 말을 듣는데 막 계속 신경질이 나는 그 어떤 그런 느낌 계속 받았거든요. 말장난만 연습. 예, 말장난만 계속 연속하고 뭐 이건 마치 뭐 자기는 이 편은 저 편이 아닌 걸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차라리 뭐 어느 저기 뭐 조갑 선생 같은 경우는 나경원을 차라리 선대위원장을 내세우자는 말 정도로 그만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참 말이라던가 어떤 의사 전달에 굉장히 좀 미숙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진 사례가 2016년에 당시 박근혜 집권 새누리당에 네. 180석까지 언급을 하던 선거에서 한 석을 져버렸어요. 네. 123대 제 24라고 나왔죠. 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고 당시에 문재인이 뛰어났냐?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호남을 다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이겼어요.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대패가 되고 그렇습니다. 영남권에서 선전하면서. 자, 지금 객관적으로 당의 지지율이나 한 달이 이제 남았는데 안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0%는 벌어져 있어요. 당 지지율도.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후보들을 보면 몇 군데 빼놓고는 다들 끌려가고 있어요. 네.
황교안은 본인 스스로가 20% 미만으로 네. 잘 줄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선거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이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보수 진영을 하나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유공화당이든 이런 세력들도 지분을 조금 인정해주고 아마 국민의당의 지분 인정해줄 정도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좀 그 거구 배제, 난 그것도 핑계라고 봐요. 예. 지금 있는 놈 중에는 거구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넣어놨다가 나중에 당내 투쟁에서 길거리에서 필드에서 단련된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예 부대를 감당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당 내부에. 그러니까 아예 안 들라야 개헌이나 이후에 쭉 정치 구도에서 선을 끊어버려야 고립된다. 그래서 밖에서 자기들끼리 뭐 분열하고 이렇게 놔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게 참 눈에 딱 보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저기 뭐 유영아를 통해서 막 메시지 하나로 끝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안 들어가 또 녹여버릴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나 개헌에 대해서 그건 판단 착오다. 우리 반대하겠다. 사과한다. 이러면 끝날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것도 또 그렇게 못할 사정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방역통을 메고 다니는 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내부에 비판도 없어요. 그리고 저 당의 수준이나 또 총선을 앞둔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정적들이니 친박이니 다 쳐버리면서 이제는 치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당 내에 없어요. 네. 다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김진태 의원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당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아무리 국민이 찍어주고 싶어도 찍도록 최소한의 유도하는 요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뭐 지면 뭐 보수 분열을 운운하는데 아니 보수로서의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놈들한테 보수 분열을 언급해요. 나중에 그런 소리 하면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솔직히 뭐 소장님께서도 그 생각하시죠. 그래서 조국 사태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백석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검찰이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희생하면서 끌고 간 승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은 반전되어서 해볼 만한 한 상황을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또 이 모양을 좀 이제 또 지금 이 모양하고 있어요. 특히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문이 지금 엄청난 실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더 시원찮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문제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문재인은 12조 막 심지어 뭐 몇 조 더 하자고 하니까 20조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추경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국민들은 개당 1,500원. 원래 그 마스크의 판매 정상가도 1,5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900원, 1,000원 하던 건데. 아니 처음에는 5, 600원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500원 내지 1,000원을 더 주면서도 근데 그럼 그때 받을 수 있느냐? 장시간 더 줄을 서야 됩니다. 황교안이가 국회에서 문재인과 추경하러 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마스크라도 공짜로 배급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 허용해주겠다. 예.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예? 뭐라도 얻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 계속 지금 정부가 억지를 문재인과 그 정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 뭐 동사무소에서 한 배급은 또 뭐 어쩌고 얘기합니다. 아니 국민 하나하나 이제 뭐 소장님도 저도 딱 매일 뭐 일주일에 2장은 딱 받기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뭐하러 그 동사무소 가서 뭐 장시간을 줄을 섭니까? 편할 때 가서 그냥 받아오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약국에서 팔 때는 수요가 뭐 난 필요 없으니까 가로 안 사고 뭐 동서남에서 나눠준다 그러면 난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에서 근데 황교안과 지금 그 참 이름도 이상한 미래통합당이 일절 방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지해 줄 것이며 2차 대전에 이 마켓 가든 전투가 벌어질 때만 해도 독일군이 거의 지금 동서에서 소련군과 유럽연합군에 이렇게 밀리고 있는 양쪽 진영의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규 부대가 거의 바닥이 난 상황에서 독일이 반격을 해서 상륙한 연합군을 갖다가 참패를 시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네. 전쟁의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나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문재인이 실정이다. 문은 당연히 질 것이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어 있다. 이 여론조사를 뒤집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18년 지방선거 때도 그 소리 했어요. 17년 대선 때도, 18년 그 지방선거 때도. 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네. 대선 때 제가 25% 죽어도 못 넣는다고 했더만 사람들이 저보고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 24% 나왔잖아요. 지방선거도 참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론이 조작되어서 여론을 만들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여론의 조작 부분이 결국은 결과를 그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어요. 지금 뭐 하여튼 뭐라고 뭐 이걸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도 물론 황교안을 이제 황교안 대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경을 제가 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물론 여론에 대해서 물론 왜곡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게 황교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9% 나옵니다. 9%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자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 굳건한 뭐 하다못해 이낙연 뒤에 2등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아무리 조작되더라도 20% 정도의 지지율은 나와야 무엇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9%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당 분열 보수 분열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문가시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용도가 다 됐다라고 이제 저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이거를 뭐 한성교 대표가 뭐 뒤통수를 쳤다, 김용환 공관위원장이 뒤통수를 쳤다. 아니 한성교 대표는 누가 임명했고 김용환 공관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지난 1년이 된 것 같은데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사람. 자, 김종인을 데려오는 거 물론 김종인을 데려오고 안 주가 크게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문재인이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을 집에 찾아가서 꼬드겨서 데리고 왔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또 비례대표를 가지고 또 틀어져서 집에 간 걸 가서 데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황교안은 김종인을 전화 통화하면서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하면 정치력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김종인을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를 떠나가. 안 그러면 안 데려올 것 같으면 김종인을 데려온다고 말이 안 나왔어야죠. 그다음에 뭐 오늘 이제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뭐 염동열 뭐 인재 영입 위원장이 뭐 저쩌고 좀 그런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른바 영입 인재 뭐 중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 많긴 하지만 솔직히 상당수는 뭐 이런 사람을 영입 인재라고 지금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성교가 꼽은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염동열이나 황교안이가 뭐 데려온 사람이나 둘 다 50보 100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규결 뭐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대표한테 아주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둘 다 똑같이 고수준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보수 이제 애국 시민들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선생님께서도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총선 정말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총선에서 지금 상황에선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총선에서 설사 보수 정당들이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뭐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대승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수 세력들이 가만히 있어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싸움은 뭐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개헌 시도는 총선 전으로 계속 될 거고 그런 부분의 뿌리가 매우 깊다라고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이걸 분쇄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정말로 승리를 하고 싶다면 무릎을 꿇고라도 개헌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개헌을 부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가 개헌을 굳이 해야 될 절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는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